네, 어제 큰 폭으로 오른 주가가 다시 주춤거립니다. 하락세가 멈추는 듯 했는데 역시 불안감이 높습니다. 시장 동향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데요.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였고 미디어가 제일 선호하는 이코노미스트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는 최근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좀 주춤합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 우리 시장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영국 때문에 빚어진 충격은 좀 완화됐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빠지고 주가가 예,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정말 금융시장이 연준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냥 벌벌 떠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융 긴축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 같고 나쁘게 나오면 혹시 조금 속도를 완화하지 않을까. 긴 흐름으로 보면 지금 뭐 거의 바닥에 좀 가고 있습니까? 바닥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저는 뭐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장이 오를지는 저도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 레벨에서 주식을 판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판다라는 건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레벨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좀 무모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왜 여기서 파는지를 우리는 이제 물론 공포가 심하니까 파는 건데 글쎄 저도 뭐 한 30년 가까이 이 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PBR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PBR. PBR.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한 10,000원이다. 청산 가치라고 보통 하죠. 예. 10,000원 정도 되는 청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정도냐 하면 8,000원. 예, 근데 우리나라 그 북밸류, 예, 그림이 좀 나오는데 예. 빨간 선이 달러 기준이라서 이제 저렇게 변동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 뭐 주가나 PBR 안 보잖아요. 예. 예, 달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 빨간 선이 우리나라 MSCI 이제 지수가 되겠는데요. MSCI에서 이제 측정하는 87년부터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 저게 0.8이 지금 깨진 거 보이시죠? 0.8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 그런 얘기죠. 예, 지난달 말에 9월 30일 기준 저 깨고 내려갔죠. 물론 이제 오늘은 약간 그 레벨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걸 깨고 내려간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위기 때도 뭐 일시적으로만 내려갔지. 예. 거기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나 아니면 더 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인데 저걸 지난 9월 말에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커피큘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항복 국면. 예, 그리고 또 돈을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상환 요구가 빗발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그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가는 스탑로스 혹은 또 마진 콜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PBR 0.8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고 저 수준이 조금 더 밑으로 가기는 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7년 연속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연평균 PBR의 베이스가 되는 게 주당 순자산 가치잖아요. 예. 저 주당 순자산 가치를 연 9%씩 높여온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돈 번 걸 우리는 배당 잘 안 하고 배당을 잘 안 하고 네. 북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만약 주가가 못 오르면 이제 0.7이 될 거고요. 네. 내후년까지 못 오르면 0.6대가 되는 거죠. 네. 뭐 1년 참으면 여기보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 장인데 그만큼 이번에 영국이 줬던 충격이 충격하다. 그리고 연준의 멤버들이 입만 열면
공격적인 언사를 펼쳐낸 것도 이런 시장을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이제 0.8 정도로 역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좀 바닥에 왔다는 거를 또 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IPO가 중단되는 거죠. IPO가 중단되는 거. 예, 그러니까 주가 고점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예, 그 대규모 상장 공모가 쏟아질 때 주식시장이 그 뒤에 좋은 적이 없습니다. 예, IPO가 쏟아지던 작년 많이 쏟아졌는데. 예, 작년에 카카오뱅크나 페이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때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공모가 이후에 최고치를 이후에 이제 지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시장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비싼 값에 일단 들어왔고 시장 평균 PL이나 PBR보다 되게 비싸게 들어왔고 이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니까 편출되는 기업의 주식을 팔고 이걸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수 리밸런싱 과정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 또 대주주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매물이 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IPO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거기에서는 그때 투자해서는 벌 수가 없어요. 작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그때 이제 지금은 이름 바꿨습니다만 아무튼 뭐 빅히트가 그때 들어왔고 또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이나 INT 같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그때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딱 3천 전후였거든요. 거기서 단지 10% 오르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근데 올해는 대규모 IPO들이 다 취소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연기되고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장의 수급이 2020년, 21년 꼬였던 시장의 수급이 조금씩 진정되는 징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PBR 수준, IPO가 좀 줄어드는 수준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바닥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요. 우리 홍 대표님 과거에도 그랬는데 요즘에도 이 달러 투자를 조금 가장 쉬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정말 올라서 처음에 그 달러 사려고 했을 때 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는 지금 달러 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달러 팔고 있습니다. 달러 팔고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매매를 제가 이제 하냐 하면 우리나라 경기랑 우리나라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작년 뭐 올해 초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도 고용 지표는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좋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그림 나오는데 환율이 뚝뚝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막 좋을 때는 끝없이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 돈들이 다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수출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들이 부각되는 시점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빠질 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좋을 때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생겼죠. 바로 경기가 너무너무 좋고 주가가 쫙쫙 오를 때 그때 달러 조금씩 사두면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이 또 수익이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은 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리고 수수료도 셌죠. 근데 최근에는 ETF가 상장지수 펀드가 생기면서 우리 국내에서 그냥 안전 자리에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하기 힘든 투자들이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 펀드들. 두 번째는 주거용 리츠 펀드들. 주거용 리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투기 등급 회사채 펀드들.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참 투자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특히 주거용 리츠는 거의 없고 인프라도 뭐 일부 회사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고수익 채권 투기 등급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투자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스프레드들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 달러를 사서 지금처럼 저렇게 환율이 수직 상승하는 시기에 지금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 차익을 이제 실현해서 달러를 팔고 달러 조금씩 팔아서 우리나라 역사상 또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한국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또 보는 눈이 있다면 능력되면 부동산 급매물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트리플 약세잖아요. 예. 주식, 채권, 주식, 부동산 채권. 다 무너져 있는 중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이 지금 걱정인데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자산이 무너질 때 달러에 번 돈을 갖고 우리나라 국내 싼 자산을 산다. 네. 이거 애국 베팅 아닙니까? 꼭 동학개미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달러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곧 애국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시점이라면 현재 달러가 없는 분들 있으면 팔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우리 대표님처럼 있는 분들은 별로 적을 텐데 이런 사람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무너지는 부동산을 살 만한 지금 시점이라고 본다면 뭐 달러를 팔지 않아도 팔 수 없는 분들 주식을 뭐 그러면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럼 저는 뭐 밸류 스탁나 가치주 쪽을 바라보는 거죠. 가치주.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가 올라도 괜찮은 회사들. 금리가 뛰어도. 예, 그리고 현금이 많아가지고 이자율이 오르면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저희들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돈 많은 회사, 자산 가치가 좋은 회사, 해서 가치주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지금은 가치주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량 기업이겠죠. 예.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 재무 구조가 좋은 우량한 기업.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퀄리티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딱 해당되는 좋은 번역어가 없어서 우량 가치주 정도를 하겠습니다. 우량 가치주. 예, 저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빨간 선은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예, 저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저 파란 선이 무너지죠. 저 파란 선이 뭐냐면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퍼포먼스예요. 아, 즉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가는 좀 비싸지만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아서 우리가 PBR 10배, 20배를 주고 사는 우리나라 지금 시장 평균이 0.8배인데 예. 그걸 10배, 20배 주고 사는 기업들도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 기업들을 성장주, 그 반대편이 가치주. 저는 그 중에서도 재무 구조까지 우량한 기업들은 이제 우량 가치주라고 불렀는데 네. 저 그림을 보시면 금리 오를 때 금리가 한 번이라도 바닥에서 탁 치고 올라가는 2018년 같은 경우라든가 네. 지금 같은 시기처럼 저렇게 금리가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파란 선이 내려갑니다. 네. 저 파란 선이 내려간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치주가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팡이라든가 뭐 마가라든가 뭐든 좋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전부 성장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란 선이 끝없이 올랐죠. 그러니까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끝없이 오르는 성장주들의 시대가 갑자기 하고. 이 금리 상승으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죠. 그럼 저 금리가 떨어지면 되는데 뭐 앞에 교수님들하고도 잘 말씀하셨지만 금리를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지금 인하는 꿈꿀 수 꿈꿀 없단 수 말이에요. 없으니까. 한 1년 안에 인하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나오는 금리 인하일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에 있는 예. 시장이라는 게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고 더 나아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그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예. 미래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당장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게 경제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이 성장주에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생각해봐도 뭐 넷플릭스, 생각해보시면 디즈니와의 치열한 경쟁, 끝없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리고 끝없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런 그럴 겁니까? 수도 있죠. 그런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도 사실은 저기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재무 레버리지는 괜찮은데 영업 레버리지는 높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산업 설비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예. 매출이 회복되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끝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버티는 구조죠. 그래서 한 번 성공하면 이제 2017년 같은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예. 지금도 사실 그때 이익을 못 따라잡잖아요. 왜? 그 경제라는 게 음. 그때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지 예. 뭐 그 뒤는 사실 경기가 좋아졌다 해도 그때는 못 따라가죠. 네.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재무 레버리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영업 레버리지가 없다. 엄청나게 영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를- 호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버티며 모내기를 늦추는 농사에 하시는 분들의 심정 이런 것처럼 이 웃자라고 잘못되면 큰일 났거든요. 그러나 버티다 보면 결국 경쟁자가 먼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다 보면 결국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버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시기들 금리가 상승하며 앞으로 경기가 대단히 나빠지는 시기가 온다 그럴 때는
꼭 우리나라 국내 주식만 쳐다보지 말고 예. 해외에 예를 들어서 버크셔 소웨이 같은 벅시 그렇죠. 헤드웨이, 예, 워렌 회사. 버핏이 CEO로 있는 예. 아니면 코카콜라 같은 예. 또는 프락터 앤 갬블 같은 그죠. 프락터 앤 세계적인 갬블. 생활용품 제조업체 또는 존슨 앤 존슨 같은 또는 코스트코 같은 이 수많은 우량한 가치주들이 세상에 널려 있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종목 따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예. 되게 많단 말입니다. 우량한 가치죠. 그렇죠.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벌써 딱 떠오르는 업종들이 몇 개 보입니다. 업종이 뭡니까? 저는 음식료 업종을 굉장히 좋게 보죠. 음식료 업종. 네. 네, 왜냐 곡물 가격이 패닉을 일으키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환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잘 두드러지지 않겠습니다만 예. 불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산업들, 그런 비슷한 기업들이 또 산업 전체가 그렇게 안 가더라도 산업 내에 그런 포지션을 쥐고 있는 좋은 우량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건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주들 중에 네. 이건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다 싶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PBR 역사적인 PBR 레벨에 비해서 볼 때 지금 이건 너무 싸다 싶은 네. 그런 산업별로 공부를 해가면서 사야 되는 타이밍이지 그냥 이거는 저기 이게 얼마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니 하고 사기는 금리가 너무 무서운 시장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상당히 그 재밌는 눈길을 끄는 책을 내셨는데 왜 이런 책을 내셨습니까? 이 책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순서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듣는 제일 먼저 큰 질문이 슬프게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들어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라는 게 성립하기 어려워지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갈아타고 전세로 갈아탄 다음에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집을 사는 거가 재테크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재테크들이 성립하는 시기가 2010년대 좋았죠. 저금리에다가 공급도 부진했고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어요. 그럴 때 이 전략 좋았죠. 근데 지금은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금리는 말도 못하게 높고 예. 더 나가서 주택가격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이 20.3%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역사상 보면 한번 카드 위기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경기는 나빠집니다. 왜? 소득도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집 한 채 사야 된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전세 들어가야 된다? 저는 정말 이상한 제안 아니냐. 잘못 생각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예. 저평가된 금융자산들 또는 매매가 잘 되는 그런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예. 모든 돈을 탁 털어서 집, 고금리 부동산에만 대출로 집 하나 산다. 집 하나 사는 거는 생각을 예,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 언제나 맞는 투자의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예. 지금 현재 시점부터 뭐 적어도 한 1, 2년 정도에는 다음에 투자 순서를 따르자. 먼저 목돈이 없다면 달러를 이제 반반 좀 사자. 우리가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 경제가 1, 2년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거라는 것. 몰랐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융자산으로 유동성이 좋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도 좋은 자산들이 지금 세계에 널려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아닙니까? 미국 지금, 국채. 예, 미국 국채 금리가 작년에 1%였는데 지금 4%. 네. 가격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거의 고점에서 30% 빠진 ETF 상품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냐 하면 30년 만기 국채인데 금리 한 4%를 준다. 예. 달러 이자를 4% 준다. 그런데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난주는 패닉이었잖아요. 영국이 그럴 때 영국이요? 그렇게 네, 미국 됐죠. 국채. 예,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지금 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자산에 올인 베팅할 이유가 네. 없죠. 싼 게 이렇게 널려 있고 그리고 리밸런싱.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돈이 1억 있는데 5천만 원 한국 주식 사고 5천만 원 미국 국채를 샀어요. 주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네. 샀는데 내년에 정말 운이 좋게 한국 주식이 2배가 났다. 아니 이건 뭐 그냥 행복 회로를. 네. 그러면 근데 미국 국채는 안 올랐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1억 5천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다시 좀 조정. 그렇죠. 예. 7,500씩 다시 한국 주식 7,500, 줄이고 미국 국채. 국채 7,500 하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출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황이 오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저평가된 자산을 대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지난 한 42년간 꾸준히 했다고 하면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무려 7.2%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해서 하던
예전 얘기고 금융자산 그러던 시기도 저평가된 있었다. 금융자산을 좀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그런 책을 쓰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